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자인데요. 조국혁신당은 권창용 후보자가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해왔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제위원 및 간사로 활동했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의 관련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면서 추천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에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요. 서울행정법원 또 서울 남부지법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권창영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한 달여 만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겐 배임 수재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죄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배임 수재, 증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이 이끌었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1억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포함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쿠팡 사태 연속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내일 다시 소환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조사를 마친 지 7일 만에 다시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로저스 쿠팡 대표, 국회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말을 했는데요. 국정원은 이에 반박하면서 왜곡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과방위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이 내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정보 유출, 셀프 조사 등 혐의로 첫 소환을 했었고요. 경찰이요. 내일은 국회 위증 혐의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경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의 요구로 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명 후원금을 잇따라 보내자 강 의원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일단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쪼개기 후원의 방법을 조언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선 의원은 SNS에서 자신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는 2022년에 8,200만 원, 2023년에는 5천만 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집안 싸움으로 속내가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취 요구에 대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 합당 관련해서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죠. 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꺼내들었지만 민주당 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강두구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갈수록 합당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어제 조국 대표를 향해 숙주, 알박기 등으로 표현한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조국 대표 역시 음모론이라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자신은 합당을 제안한 거고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며 거듭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당내 중진 의원과 삼선 의원, 오는 10일은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직제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총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거취 결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까지 누구라도 본인에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은 물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이나 단체장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퇴를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친한계, 소장파 의원 등을 겨냥한 거로 풀이됩니다. 같은 시각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참 실망스럽다며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직을 걸라고 한 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SNS에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려는 조건을 만든 데 불과하다며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본다고 직격했습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장 대표가 길을 잃을 것 같더니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자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가 거취 결단 요구에 의원직까지 걸며 정면 돌파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당 내홍 수습 국면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 YTN과의 통화에서 간단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네, 치밀한 공소 유지로 헌법 수호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또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민낯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해체를 앞둔 검찰이 자포자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다소 냉소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타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민낯이 드러났다고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조작했다며 검찰판 바이든 날리면 시즌2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조작 기소 실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단체 피켓팅으로 검찰 개혁 의지도 다졌습니다. 공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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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체를 앞둔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역시 항소 포기 특검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대법관을 겁박했다면서 사법부 길들이기가 절정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회의 내내 호통,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도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시각도 이처럼 극명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 장난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서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일 뿐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명 씨 측과 채무 변제 성격이란 김 전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세대와 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16만 5천여 건 계정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이고 개인정보 보호위의 권고에 따라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김건희 씨에 이어 명태균 씨까지 잇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촉발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창원에서는 명 씨의 별개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다뤘지만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씨 재판부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재판과 같은 공소사실을 둔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 특검이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면서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마귀에 비유한 SNS 글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답이라며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오르고 집 없는 서민 절망만 더 커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129 공급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국민의힘이 온갖 트집을 잡기 때문이라면서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27% 올라 52주, 즉 1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소폭 주춤했는데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논의 여파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질주하던 집값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에 눈치 보기 하던 수요자들이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를 사들이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상승 릴레이는 52주째 정확히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랐는데 특히 비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악구가 0.5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0.4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송파는 0.31%에서 0.18%로, 강동은 0.39%에서 0.2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논의 여파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호가보다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 마포구의 한 84제곱미터 매물도 호가보다 2억 원 낮춘 29억 원에 급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어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갖고 급매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그제 오후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이 오늘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당국은 불이 공장 3층에 있는 오븐 배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 합동 감식은 모두 끝났습니까? 네, 그제 오후 불이 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합동 감식은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모두 종료됐습니다. 어제는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과 가스안전공사에서 30명 정도 참여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도 참여해 전체 24명 규모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는 건물 안 잔해물을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했고 공장 3층과 4층으로 가며 2시간가량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층에 있는 빵 모양을 잡는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조사를 통해서 발화 지점을 잠정 결론 내린 거죠? 예, 조사당국은 불이 공장 3층 오븐 배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오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 감식 결과 빵을 굽는 레일형 대형 오븐과 연결된 철제 배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븐은 식빵을 굽기 위해 아침부터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또 폭발은 불이 시작된 뒤 연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폭발 위치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앞으로 5분 배기구에 남아있던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AMD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한 영향으로 검은 월요일 충격에서 빠져나온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다 하면서 이 두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전날 5,300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해 5,10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외국인은 5조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3% 넘게 내린 1,1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검은 월요일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가 매수에 나서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8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조 원어치, SK하이닉스를 1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원어치 매수했다 1조 4천억 원어치 매도했고 SK하이닉스를 2조 2천억 원어치 매수했다 5천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이틀에 그치면서 단기 조정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개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측면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 증시에서 관심이 우량주로 넘어가는 순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 관심이 반도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현물과 선물을 포함해 모두 10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턱 밑까지 올라 전날보다 2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어 본부장은 미국 설득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계 의견을 듣고 온 여 본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미 투자 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명이나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빼든 칼을 그냥 집어넣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처럼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조선 같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만약 공식화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고 동시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방침으로 인한 불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같은 안보 분야 협력으로도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안보 협력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미 관세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본인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면 국가 간 합의도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세뿐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합의도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재인상 발언에도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 측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조현 장관이 미국을 찾아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흔들림 없는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안보 협상팀이 이미 협의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관세뿐 아니라 안보 등 다른 분야의 한미 간 협력에서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선 회의 결정대로 2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형사 1부와 12부가 지정됐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입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은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이때부터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만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1부와 12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형사 1부 윤성식 판사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윤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 임시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곧 전담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 법정형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이라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재판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서 지난해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최근 구금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 측은 감치 선고에 불복해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항고한 상황이라 재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모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체납해서 지난해 전국 1위,
고액 체납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압류된 최 씨 소유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역세권 건물입니다. 최은순 씨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은 지난해 12월 15일이지만 최 씨는 아직도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착수했습니다.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으로 최 씨가 체납한 2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세 역시 80억 원 후반에서 9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75억 원의 매수 제한이 있었지만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모두 21건, 경기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 3건, 충남 4건, 강원 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자 최은순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그동안 가족 비즈니스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첫 번째 단죄가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말 해당 부동산 공매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권리관계 확인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공고가 2주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입찰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루어지고 낙찰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 과징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세연과 김세희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된 사저는 지난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할 당시 가세연과 김세희 대표의 자금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가세연 목 1억 원과 김 대표 목 9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졸업을 앞둔 10대 남학생인데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서 동창생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곳곳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9시 10분쯤. 16살 A군이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B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B양과 함께 어머니와 동생 등 세 모녀가 함께 있던 상황. A군은 아파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들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양의 어머니가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B양과 동생도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세 모녀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마와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은 범행 후 현관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A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창생 B양이 전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 주고 무시해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B양의 어머니가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자 범행을 벌였습니다. 집 현관문은 누르면 안 열어주니까 무턱대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일보러 나오다가 걔가 밀고 들어갔어. 세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SUV를 몰다가 후진으로 건물에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SUV가 후진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여동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안과를 가려다가 길을 지나쳐 차를 후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본 결과 브레이크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고 블랙박스에서는 급가속할 때 나는 엔진음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단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악셀레라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본인이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거래 의혹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김경전 서울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둘 다 영장 신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만 남아있던 하나의 과제였는데 일단은 경찰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소명까지는 이룰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진술이 엇갈리는 혼자서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강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넓게 봤을 때는 말맞추기의 가능성까지 다 포괄을 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보여지는 두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은 신병 확보가 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그게 아닐 경우에 또 다른 어떠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김경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1억 원 관련된 공천자금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한 정황이 지금 다수의 녹취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신병 확보는 필요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중간에 돈이 오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한 전 사무국장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 이번에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심 당사자라기보다는 옆에서 조력을 한 아니면 범죄의 그 발생을 지켜본 목격자 정도의 지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돈을 주고 받은 그러한 핵심 당사자가 아닌 하나의 창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그래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했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상 또 굳이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라든지 핵심의 정도로 보았을 때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지금 가장 엄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뇌물죄는 빼고 지금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이것만 적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많은 분석도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의 법적인 좀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우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영장의
그 적시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우리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천 업무가 이 직무인지 아니면 당무에 해당하는지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또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적시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 발부 못하겠다라고 하면 경찰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건 거의 확실하다라고 경찰 입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영장 발부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1억 공천 헌금 의혹만 영장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국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 역시도 이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자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죄의 증명,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까지 이르렀느냐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소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뇌물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리를 적용해서 영장 신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수사가 그렇게 뭐 무르익을 정도까지는 다다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빼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최소 한도의 소명이 되는 부분만 적시를 해서 영장을 일단은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진술로는 김경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수차례 회피했다. 이렇게 강선 의원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 의원 측에서 쪼개기 후원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뭐 처음에 받았을 때 돈인 줄도 몰랐지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김경 전 시의원이 계속 회피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쪼개기 후원식으로 1억 원을 어떻게 떨어뜨려서 간격적으로 떨어뜨려서 시간차를 두고 입금을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코칭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당연히 이제 유리한 진술만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진술을 받아내면서 그 진술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또 수사기관의 어떠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수사 전략상 대질도 추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성립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핵심 인물들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황 증거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물증, 진술이 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뭐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이 명확하게 돈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핵심 물증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것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죄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인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일부 좀 힌트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돼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전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1심 선고도 무죄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근거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증거가 불충분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증거를 보충해서 더 이루어져서 입증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더 많은 보완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검찰은 명태균 씨가 그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비를 반을 나누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공천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봐서 수사기관은 결국 기소를 했던 것인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명 씨가 일을 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채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써 지급된 대가인 것이지, 공천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조금 보충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시적으로 공천 대가로 이걸 지급한다라는, 뭐 당연히 계약서는 없겠지만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채무관계가 아니라 일한 대가가 아니라 공천만을 위한 금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재판부 해석으로 읽힙니다. 네. 근데 지금 명 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었다는 걸 또 재판부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이면은 어떤 정치 브로커가 유죄를 받겠느냐, 이런 비판의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다라든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는 녹취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핵심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증거를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천 대가성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자금 관련돼서는 사실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판결에서 다 무죄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재판부가 만약에 명 씨가 실제로 뭐 사무를 보는 보조의 업무를 맡지 않았고 채무관계도 아예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지켜봤겠지만, 다른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선이 쏠렸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만약에 조금 더 증거의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황금폰 관련해서 그걸 숨기려고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본인의 처남에게 시켜서 황금폰을 비롯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정보가 들어있는 이 USB를 숨기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무리 죄를 숨기고자 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양형에서 받아들일 사안이지, 어쨌든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를 한 행위는 명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됐고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 검찰은 이 두 명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2심으로 간다면은 좀 형이 달라질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이 증거들을 보완해 나가는지, 수사를 보완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에서는 구형을 5년을 했다가 지금 일부의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가게 될 것인데,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1심에서 나왔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깰 만한 어떠한 다른 진술이라든지 다른 정황 증거, 다른 물증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 수사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른바 가세연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가세연에 가압류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의 사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채무를 갚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다. 갚았지만 조금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가세연에 따르면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박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주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서 이렇게 가압류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책을 출판을 하는 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다 이야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가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 민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재산을 처분할까 봐 걸어놓는 것이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유가 없다. 그리고 갚아야 될 채무를 다 갚았고 채무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부에 대해서 또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신빙성이 있고 맞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양측 말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김세희 씨, 가세연이 지금 그 책을 판 순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김세희 씨는 지금 1원의 수익금도 가세연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책을 통해서 받아들인 수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친다라면 총 채무액에 포함이 되면 난 채무를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다만 이 김세희 씨나 가세연의 입장은 이 책과 관련된 수익의 경우에는 나는 1원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는 받을 게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과연 책 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분배를 하기로 약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실제 가세연에 흘러갔는지 아닌지도 판단에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총 채무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들을 제하면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퇴근길부터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내일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오늘보다 11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함이 심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면서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마귀로 비유하자 청와대에도 마귀는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 무주택 서민 정책을 홍보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표출하는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부동산에서만큼은 정치를 빼라고 직격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한 대통령 말을 빌려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살지 않는 집을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겐 억지로 팔 필요가 없다고 이중잣대를 보인다면서 정책이 아닌 면책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은 집투기가 아니고 국민들은 집투기입니까?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정책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공급 대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 주거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소환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여야의 갑론을박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힘실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설 연휴의 새학기 이사철까지 다가오면서 민심 향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는 양보할 수 없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간담회 뒤 합당으로 당이 분열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초선 의원들의 귀중한 말씀을 경청했다며 의견 수렴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격렬하고 혁신당과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에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면서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당 안팎 세력을 향해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정식 사퇴 요구가 있으면 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따르겠다는 건데 대신 정치 생명을 걸자고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퇴에 대해 원고도 없이 10분 넘게 청산 유수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서 한 첫 언급입니다. 당계 사퇴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당원과의 약속을 지킨 거라며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와 최고위 등 절차를 지켰는데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 대신 상대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파에선 혼자 판을 깔고 혼자 선언한다.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엔 이른바 단식장 패싱으로 앙금이 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제1야당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잘 정부 측에 전달하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정책 발굴 첫 회의를 열었고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친한계 찍어내기 논총을 받았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파 갈등에 자신의 거취로 승부수를 걸었는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설득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계 의견을 듣고 온 여 본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명이나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빼든 칼을 그냥 집어넣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처럼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조선 같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만약 공식화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관보 개제를 막고 동시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안보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미국을 다녀왔을 때만 해도 기류가 괜찮아 안보 합의 후속 협의를 빨리 진행하려 했는데 첫 시작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며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속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구글이 마감일인 오늘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서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명 씨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서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일 뿐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명 씨 측과 채무 변제 성격이란 김 전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세대와 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경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뇌물죄 대신 배임 수재와 증제 혐의를 적용했는데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 구성 요인인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강선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공천원금 1억 원 의혹 수사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시의원은 황금 PC 의혹 등 추가 의혹이 남아있는 데다가 김병기 의원은 첫 소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경찰의 남은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황금 PC 속 120여 개 녹취에서 언급된 민주당 의원만 최소 7명. 경찰은 일단 당시 김 전 시의원이 통화 상대였던 전 민주당 보좌관을 조사했고 한밤중에 제가 취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 걸려온 것에 답을 했던 것뿐이고 김 전 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줬다고 시인한 양모 전 시의원을 포함한 여러 인물에 대한 출석 통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병기 의원은 첫 소환 조사도 아직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강 의원으로부터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포함해 정치 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등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주요 물증으로 꼽히는 대형 금고도 찾지 못한 채 김 의원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 주변인들만 소환하고 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김 의원이 첫 소환까지 늦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혐의가 많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쿠팡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민관 합동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3,300만 건이 넘는 유출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에 통지된 유출 건은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고 지난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 동이 소실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각종 화재 소식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파ля리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3개 동이 소실됐고 옆에 있던 고물상도 모두 탔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서울 물레동에 있는 철물점에서 오후 4시쯤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아무도 없어 이 불로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우릅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살던 주민 등 6명이 대피하고 집이 모두 탔습니다. 아침 8시쯤에는 경기 고양시 대자동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소화수조를 이용해 불을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불량으로 방치돼 있던 차량 아래쪽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6조 원 넘는 순매수에도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8% 내린 5,1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수익성 우려에 미국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 안팎 하락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에 대해서 6,000포인트를 넘어서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우리는 6,000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1.9배 정도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은 5배 이상이라며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서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
그간 이룬 성취를 격려하며 국가 발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 복무를 확대하고 국가 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대학원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미래 과학자들을 향해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고 격려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죠. 이 대통령은 미래 과학자들의 포부는 물론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했습니다. 병역 문제를 둘러싼 건의가 나오자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 복무 확대에 더해 군대 체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지금 체제 개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를 콕 집어 증언을 요구하자 좌중의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팬이기도 하지만 하정우 수석님 같은 분들께서 정부에 훨씬 더 이제 많이 합류해 주시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좀 꾸준히 규제를 좀 재정비하고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뿐 아니라 정부가 연구자를 자산으로 관리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국가연구자 제도가 시행되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둔 듯 과학기술 지원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 권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권 교수는 최대 251명인 수사 인력을 이끌고 최장 170일 동안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앞선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권 특검이 임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특검보 5명 중에 혹시 좀 생각해 두신 분은 좀 있으세요? 아닙니다. 즉 임명장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훌륭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때 구체적으로 임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대상만 한 17가지 있잖아요. 좀 네.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보실 만한 어떤 그런 거 생각해 두신 건 좀 있으신지. 구체적인 수사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특검 사무실과 특검보 임명이 맞춰진 대로 제가 구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일 준비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안수사권이 아닌 보안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실제 담당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 등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청에는 보안수사권이 아닌 보안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런 논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 운동선수가 과거에 익명으로 작성했던 네이버 지식인 답변이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네이버 인물 프로필에 지식인 버튼이 새로 추가되면서 공개된 것으로 특히 정치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학생 시절에 올린 게시물이 주목받았습니다. 천 대표는 지난 2004년 7월 등록된 게시글에서 고려대 남녀 차별이 심한가요?라는 질문에 조금 어이가 없다. 고대 남아구들이 다 욕구불만 변태들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쇼부터 연애 빙자까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각종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원들에 대해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 이루어졌죠. 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곳곳에 숨어든 초국경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서 국제 공조 작전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과 함께 전세기 송환에 긴박했던 뒷이야기 또 향후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가 우리 경찰청 주도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22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였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글로벌 공조작전, 저희는 이제 브레이킹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5개 국제기구와 일본, 중국, 캄보디아 등 22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1차 회의에서는 26개 사건의 추적 단서 75건을 공유했고 실제 5차례에 걸친 합동작전으로 총 31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요 정보 교환과 피의자 검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고요. 아울러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아프리폴 국제 이주기구와도 내일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달 23일에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 73명을 그 많은 인원을 송환하는 것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셨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대규모 작전을 지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물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송환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들의 그 변수 유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안전한 호송을 위해서 사전에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건강 상태, 현지 수용 현황, 그리고 위험 물품 소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했죠. 또한 경찰청 담당자를 미리 보내서 수용소부터 공항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점검했고 현지 당국과도 송환 일정과 구체적인 내부 사항까지도 논의했습니다. 인력도 호송조, 예비조, 연락관 의료진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만반의 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번 송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제 송환뿐만 아니라 애초에 범죄 단지 단속 그리고 조직원 검거 과정부터 우리 경찰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이라고 해서 저희들 현지 경찰관들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11월 한국 캄보디아 간의 치안 MOU를 통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목적은 스캠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소탕하고 척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은 사이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포함된 한국 경찰관 7명,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관 12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동으로 재외국민 피해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요. 스캠 단지에서 피해자 검거, 그리고 피해자 구출, 또한 범죄 첩보 수집이나 분석 등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은 약 2달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도 8번의 합동 작전을 통해서 4명을 구조하고 13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검거자 전원을 면담하고 신속히 국내에 송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단체 송환에서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범죄자들이
뭐 성형 수술하면서 도망 다닐 정도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좀 긴박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 여러 번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박했던 순간으로는 작년 12월에 스캠 단지에서 1명을 구조하고 51명을 검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검거 직전에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 확인을 좀 하거든요. 그때도 마지막 현장 검증을 위해서 코리아 전담반 4명이 현장에서 잠복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휴대폰으로 해당 건물을 촬영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 층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건물 앞에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원, 범죄 조직원 7명이 코리아 전담반을 주시하다가 몰려와서 휴대폰을 달라고 좀 난동을 피웠습니다. 예. 그 짧은 찰나에 흉기까지 나올 수 있는 대단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주변에서 대기하던 코리아 전담반 내 캄보디아 경찰이 합류해서 더 이상의 마찰은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이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련 피해액만 지금 수백억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피해 회복도 중요할 텐데요. 범죄 수익 환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도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가동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추적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들의 재산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폴에서는 작년부터 피의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과 범죄 수익을 추적 환수하기 위한 은색 수배서라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인터폴과도 적극 협력해서 범죄 수익 추적 환수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여전히 뭐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 국가를 넘나드는 범죄 조직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단속도 심해지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조직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범죄 조직들이 위축이 되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규모 조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점조직 형태인데요. 온라인 도박 등 죄 정도 변경하면서 범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현재 경찰 주재관, 협력관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동남아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비한 공동 대응 강화를 요청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외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이 사실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끝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TF도 마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초국가 스캠 단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서요. 우리 정부는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TF에는 경찰청을 비롯해서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했고요. 각 기관의 수사력과 정보력, 외교력, 그리고 국제 공조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초국가 범죄 피의자 검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피해자 구출과 함께 검거된 피의자들 송환도 신속하게 준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준비 중인 내용이 뭡니까? 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3개 국가에서 제출한 45개 사건의 추적 단서 80건을 관련 국가끼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합동 단속할 수 있는 작전, 방법까지도 함께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국가 스캠 단지 공동 대응을 위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국제공조협의체라는 협의체를 발족했는데요. 최초는 9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 46개국까지 참여국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한 5개 국제기구 대표와 양자회담을 통해 동남아 지역 스캠 단지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범죄 조직에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린 것도 문제지만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매체에서 오는 연락이나 요구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SNS나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고수익, 또 숙식 보장, 항공권 제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면서 해외 취업을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스캠 범죄를 강요당한다거나 감금,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당한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112나 현지 대사관으로 신고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심해서 해외로 도피한 초국가 범죄 피의자들을 반드시 검거 송환함으로써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됐죠. 지금까지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0.1도까지 올랐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찬바람에 초미세먼지는 물러가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상층으로 황사가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심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도 예상되고요. 강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변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이에 따라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이럴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먹으면 감기와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 귤의 특성상 곰팡이가 깊숙하게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부분만 떼어버리지 말고 꼭 통째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